네, 안녕하세요. 웨스트 밀레니얼 대표 피터입니다. 오늘은 지금 오늘 보면 1월 2일이거든요. 새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올리는 비디오인데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2021년에도 정말 돈을 많이 버셔서 큰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은 모기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된 계기는 과연 이제 손님분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아, 피터 씨, 제가 뭐 부동산을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주식을 하고 싶어요. 제가 뭘 하고 싶어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집을 사자니 모기지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모기지를 받자니 네, 인컴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가 없고, 뭐 주식을 하고 싶은데 뭐가 걱정되고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돈을 굴리는 수단이잖아요. 돈을 굴리는 수단인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를 자세히 모르고 그리고 이 돈을 굴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같은 경우 부동산을 사면 그 후에 따라오는 게 반드시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는 돈을 빌려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자기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있다. 100만 불로 그냥 집을 다 현금 주고 사면 뭐 좋겠죠. 하지만 집은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시장에 비하면 그러니까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주식시장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인베스트먼트 수단이 아니에요. 어, 집에 관해서 각종 fee 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프로퍼티 텍스 있고 집 고장 나면은 고장 난 거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익스펜스죠. 그리고 뭐 집에 뭐 유틸리티 같은 거 이제 그 내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자잘하게 나가는 것들 많잖아요. 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 뭐 루프 뭐 구멍 뚫리면은 그거 리페어해야 되고 잘 되던 퍼네스 고장 나면 또 돈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돈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사실 같은 50만 불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식시장이 훨씬 더 리턴이 좋습니다. 다만 저희 주변에서 부동산과 주식을 놔두고 봤을 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이유는 주식은 10만 불이 내 손에 있으면 10만 불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제 주머니에 10만 불이 있으면 50만 불짜리 집을 사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이펙트가 생겨가지고 똑같은 10만 불을 투자를 했지만 하나는 50만 불에 대해서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투자 대비 리턴이 올라가고요. 하나는 10만 불에 대한 리턴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50%를 번 거랑 부동산 시장에서 50%번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부동산에는 10만 불을 넣고 50만 불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20%가 오르면 10만 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10만 불을 넣었으니까 처음에 총 10만 불을 벌었으니까 리턴이 100%예요. 부동산 자체는 25%밖에 안 올랐는데 저에 대한 제 원금에 대한 리턴은 100%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거를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10만 불을 넣었으면 10만 불이 20만 불이 돼야 100%예요. 부동산이 25% 오르는 게 쉬울까요? 주식이 100% 오르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25% 오르는 게 당연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부동산은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면 차라리 주식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기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먼저 모기지란 무엇인지, 힐락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기지라는 거는 일단 definition부터 보시죠. 모기지의 definition은 그 딕셔너리 definition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legal agreement by which a bank or other creditor lends money at interest in exchange for taking title of the debtor's property with the condition that the conveyance of title becomes void upon the payment of the debt.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집을 샀어요. 50만 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 금액을 은행에서 빌려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그 집의 소유권을 타이틀을 은행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이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은행이 그 집에 그 담보를 걸어요. 담보를 걸어가지고 어, 제가 예를 들어서 50만 불 집을 샀다. 그래서 40만 불의 모기지면 그 집에 40만 불어치는 은행이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기지를 갚아 나가면 갚아 나갈수록 저의 포션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뭐 2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건 계약이죠. 계약 기간이 지나면 그 집은 온전히 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기지의 딕셔너리 데피니션입니다. 자, 그 말은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론은 모기지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모기지란 단어에 사실 모기지란 단어에 힐락이 inclusive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힐락은 홈 이퀴티 잠시만요. 홈 이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에요. 집 담보 대출이라고 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기지라는 단어 뜻이 홈 이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빚을 내는 것을 모기지라고 부르고 힐락은 모기지라는 프로덕트 안에 있는 스핀오프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이름만 틀린 그리고 펑션 자체도 모기지 지금은 은행에서 쓰는 모기지라는 뜻이 일정 기간 동안 텀을 잡아놓고 그 텀 동안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는 거를 모기지라고 하고 힐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용대출 같은 거예요. 뭐 25만이면 25만, 30만이면 30만. 딱 금액을 리밋을 정해놓고 한도 안에서 얼마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기지라는 그 단어 안에 힐락이 포함되는 의미지, 내포되는 의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에서 쓰는 단어 모기지는 힐락이라는 것과 프로덕트, 그러니까 다른 프로덕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행에 가면은 물어봐요. 모기지 받으러 오셨어요? 힐락 받으러 오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기지라는 단어 자체가 모기지와 힐락을 다 포함하는 단어고 지금 현재 캐나다 은행에서는 모기지와 힐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프로덕트를 뜻하는 의미로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운 페이먼트 어마운트에 따른 모기지 종류에 따라서 알아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운 페이먼트라는 거는 이제 집을 살 때 일정 금액을 약간 서큐리티 개념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법이 있어요. 집을 살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를 반드시 해야 되도록 캐나다의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minimum down payment for mortgage 아이고 캐나다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ca에 보면은 정부에서 이건 정한 거예요. 미니멈 다운 페이먼트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minimum amount of down payment는 정부에서 법으로 룰로 정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20% 이하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테이블이 있고 따다다다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여기 뭐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운 페이먼트를 하려면 20% 이하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려면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가 20%보다 낮으려면 모기지 인슈런스를 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보다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모기지 론 인슈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헷갈려요. 도대체 모기지 론 인슈런스가 뭔가? 제가 여기 보시면 모기지 보험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알고 계세요. mortgage down payment는 최소 5%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소 5%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금액이 모기지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운페이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50만 불이거나 낮을 경우 5%를 다운페이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미니멈이에요.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50만에서 100만 사이일 경우 처음 50만에 5%, 그리고 50만 이상이 되는 금액의 10%. 그래서 만약에 뭐 99만 9천 불 한다라 그러면은 이제 뭐 한 5만 불 더하기 2만 5천, 7만 5천을 미니멈으로 다운을 해야지 여기까지 살 수 있어요. 한 7.5% 정도 되죠. 그리고 집값이 1밀리언이 넘어가면 무조건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에 대한 모기지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하이 레이시오 모기지고요. 두 번째는 로우 레이시오 모기지입니다. 자, 하이 레이시오 모기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모기지가 이거는 몇몇 분들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이 레이시오 모기지는 모기지의 레이시오가 그러니까 모기지와 집값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레이시오 모기지입니다. 얘는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하일 경우, 다시 말해서 모기지 금액이 80% 집값 대비 80% 이상일 경우 하이 레이시오 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우 레이시오 모기지는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상일 경우, 즉 모기지 금액이 집값 대비 80% 이하일 경우를 로우 레이시오 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힐락이 있어요. 힐락은 이제 모기지의 종류 중 하나거든요. 힐락도. 힐락 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이시오 모기지에만 해당되고 반드시 집값의 65% 이상을 넘지 못함. 맥시멈 리밋이 반드시 집값의 65% 이상을 넘지 못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집값이 100만이에요. 모기지는 최대, 아까 여기 보이시죠? 1밀리언 모어는 20% 다운페이예요. 그럴 경우에 모기지는 최대 80만 불까지 가능하고 힐락은 최대 65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20% 다운을 하고 집을 샀어요. 20% 집을 다운하고 모기지를 샀어요. 그래서 집값이 100만 불이란 말이에요. 그때 80만 불 모기지를 받았고 거기서 제가 원금 포함 이자를 매달 내잖아요. 매달 냈어요. 그래가지고 낼 때마다 이제 힐락이라는 포션이 모기지 금액만큼 쭉쭉쭉쭉 생깁니다. 모기지가 줄어드는 만큼 힐락이 쭉쭉쭉쭉 늘어나요. 그러다가 모기지를 65만 불을 갚았어요. 그리고 모기지가 이제 15만 불이 남아있단 말이죠. 모기지가 15만 불이 남았어요. 몇 년이 됐든지 갚다가. 그리고 힐락이 65만이 된 거예요. 여기서 모기지를 더 갚아도 힐락은 65만에서 더 늘어나지 않아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리밋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을 가든지 간에 힐락은 집값의 65% 이상을 맥시멈 리밋으로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힐락 경우에는
맥시멈 리밋이 반드시 집값의 6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또 찾아볼게요. maximum HELOC amount 캐나다 이렇게 쳐보시면 이제 캐나다 홈 이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여기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보세요. 자, 보시면 스탠더드 홈 이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어요. 자, 법으로 캐나다.ca예요. 법으로 maximum credit limit on a standalone home equity line of credit은 65%까지 가능합니다. 산 금액이나 마켓 밸류에 따라서. 그리고 얘는 65%가 딱 도달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모기지를 갚아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전략적 투자 방법.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일정 금액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하십니다. 모기지 15%를 받고 힐락 65%를 받아요. 그러면 모기지 15%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는 거고요. 힐락 65%는 이자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내가 내는 캐시플로우가 확연하게 줄어요. 확연하게 줍니다. 물론 내가 내는 이자는 많지만 캐시플로우가 확연하게 줍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amortization calculator 이거를 써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을 써서 보시면 아까 그 100만 불짜리를 해볼게요. 모기지가 15만 불이고 아니 그냥 처음부터 해볼게요. 모기가 80만 불이죠. 30년이고 인트레스트가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모기지 80만 불일 때 매달 내는 모기지 금액은 원금 더하기 이자죠. 하면은 얘는 3372.83이죠. 그런데 만약에 모기지와 힐락으로 나눠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모기지 15만 불, 힐락 65만 불 매달 내는 금액 원금 이자죠. 얘는 632.41 더하기 65만 불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힐락은 더 비싸요. 65만 불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4.5%다. 4.5%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 이자는 1년 이자, 한 달 이자죠. 한 달 이자는 2437.5가 됩니다. 그러면 차액은 달러 차액은 보이시죠? 아이고. 차액은 매달 캐시플로우가 302.92가 됩니다. 그러면 매달 내 주머니에 302.92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야, 피터야. 얘는 30년이면 다 갚아져 나갈 거고 얘는 30년 후에도 65만 불 계속 이자를 내는 거잖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매달 302.91을 더 내고 30년 후에
30년 후에 이게 전부 다 내 집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저는 동의를 할 수도 있고, disagree를 할 수도 있습니다. agree를 할 수도 있고, disagree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 보세요. 매달 300불의 캐시플로우를 얻는 대신 이 캐시플로우를 다른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져 나가는 30년 동안 다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알려드릴게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300불을 따로 다른 데다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investment growth calculator예요, 얘는. 이게 뭐냐? initial investment가 제로. 제가 이제 302.91을 매달 투자를 했을 때 30년 후 얘는 100만 불. 100만 불 자기 집이죠. 그렇죠. 그냥 100만 불이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얘는 15만 불, 모기지 15만 불만 갚았으니까 얘는 내 주머니에 있는 거는 35만 불입니다. 그리고 30년 후 내 주머니. 뭐 집값 올라가고 이런 거는 계산 안 할게요. 그리고 얘에서 이 302불을 3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을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매년 20% 정도의 수익을 내요. 만약에 그거의 반만 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말 디펜시브한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레이트 오브 리턴이 8%다로 잡았을 때 그냥 8% 잡았어요. 에디셔널 컨트리뷰션이 302.91을 303이요. 303을 먼슬리로 넣었을 때 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먼슬리로 넣었을 때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30년 후 내 주머니에 8%를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얘를 계속 넣었을 경우에는 19만 5,360이에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19만 5,360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9만 5,360이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럼 그냥 19만 불, 19만 5천 불 이렇게 적을게요. 8%의 이자를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15%의 이자를 가정을 했을 때는 컴파운드 어닝이 1.55 밀리언을 갑니다. 너무 큰데 그럼 10%. 10%의 매년 리턴을 가정을 했을 때 30년 후에 얘는 플러스 37만 7천 38만 불로 적을게요. 얘는 0이죠. 12%를 가정을 했을 때 얘는 0이죠. 얘는 플러스 68만 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나가요. 쭉쭉쭉 나가요. 저는 이제 평균 수익이 20%잖아요. 컴파운드 어닝이 20%. 컴파운드 어닝이 5.63 밀리언 563만 불. 563만 불로 늘어납니다. 20% 리턴을 가정을 했을 때. 자, 이거 보면 보세요. 내가
만약 이 303불의 캐시플로우를 제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위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캐시플로우를 아껴가지고 더 좋은 데 써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5배 차이 납니다. 5배. 5배 차이 나요. 그리고 12%만 나더라도 100만 불보다 높죠. 35 더하기 68이니까 103만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 이자만 나도 괜찮습니다. 매년.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야, 피터야, 근데 매년 12% 말이 되냐? 매년 12% 말이 되냐? 아, 자, 이제 나스닥의 리턴을 볼 거예요. 나스닥. 음, 나스닥 이제 이엘리 리턴을 볼 건데, 음, 애니얼 리턴. 30년을 볼게요. 30년. 아, 이거 에버리지 리턴이 안 나오네. 히스토리컬 데이터 다운로드 하면 되겠다. 오케이. 히스토리컬 다운로드,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리턴 다운로드를 할게요. 나스닥. 이게 지금 지난 30년간의 리턴이에요. 보시면 지난 50년이네. 30년간 에버리지를 볼게요. 카운트 30. 자, 나스닥 지난 30년간의 리턴을 보시면 average가 16.11이고요. 총 483%가 올랐어요. average가 16%입니다. 그리고 지난 49년간을 average를 내보면 평균 13.19%의 수익을 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평균 나스닥의 수익이에요. 보세요. 나스닥에만 그냥 매년 눈 감고 매달 302%만 계속 넣으면은 수익이 평균이 13.2예요. 그럼 이거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원금이랑 모기지 내는 것보다 이거 내는 것보다 모기지와 힐락을 섞어가지고 이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이 캐시플로우를 나스닥에 그냥 매달 계속 이 금액을 넣으면은 이 수익을 넘어가요. 이 수익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더 이득 아닙니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죠. 심지어, 심지어, 심지어 여기서 내는 이자 있잖아요. 힐락 내는 이자 다 라이트오프 가능해요. 투자 금액 거기서 투자로 익스펜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전략적 투자 방법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아무도 말 안 해주죠. 이런 거 말 안 해줍니다. 아무도. 오직 웰스 밀레니얼에서만 들으실 수 있어요. 자,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랜더와 B랜더, 그리고 프라이빗,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제
설명을 좀 안 해주고, 아, 저희는 이게 좀 힘들고요. 한 B랜더나 뭐 사채 한번 가보시죠. B랜더. 사람들이 뭐 안 되면은 뭐 B랜더. B랜더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사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A랜더는 시중은행, 정부 기관의 제재를 받는 기관이 A랜더입니다. B랜더는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저축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은행이라기보다 기관, 금융기관에 가깝고 정부 기관의 제재를 받지만 A랜더가 A랜더 보다 리스크 테이킹을 더 많이 하고 그 대신 이율이 더 높은 기관.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빗이 있어요. 얘는 사채. 한국말로 치면 사채죠. 정부 기관의 제재 X. 그리고 이율이 굉장히 높음.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시중은행에서 모기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 A랜더, B랜더냐, 프라이빗이냐, 이거는 결국엔 GDS, TDS, 아이고, 결국엔 GDS, TDS, 은행에 대출하는 최대 금액 계산법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많은 브로커들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A랜더에서 안 되면요, B랜더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 안 되면 사채 쓰시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A랜더와 B랜더 모두 정부 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 계산하는 거, 모기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하는 거 다 비슷해요. 본인이 회사를 다니실 경우, 샐러리를 받는 경우 A랜드와 B랜드 나올 수 있는 금액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 정부 기관의 제재를 받아요. 인컴에 대한 프루프가 있어야 모기지가 나오는 게 A랜드와 B랜드입니다. 자, 여기서 B랜드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법적으로 일정 서류를 받아야 돼요. 정부에서는. 그치만 정부 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관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돈이 되겠다, 이건 돈이 안 되겠다를 판단을 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컴 뭐 베리피케이션이랑 뭐 다큐먼트만 세티스파이를 시키면 그거를 인컴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중은행은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고. 왜냐? 자영업자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그냥 가서 일만 하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여러 가지의 팩터에 의해서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현금 캐시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장사가 안 되는데 일부러 막 부킹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지 맘대로예요. 자기 맘대로예요. 그거를 시중은행에서 A랜더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이에요. 무슨 뱅크라고 돼 있는 애는 다 A랜더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은행에서는 야, 우리는 자영업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이거로 딱 정해져 놨어.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세금을 낸 것만 정부 기관의 제재를, 아니, 딱 세금을 낸 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것만 인컴으로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B랜더는 어떻게 하냐면요. 야, 너 현금으로 받는 거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우리가 그것도 다 인컴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 대신에 너는 비즈니스를 이제 좀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가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라고 믿어. 갚을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 시중은행에서 못 받으니까 우리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 우리한테는. 그래서 B랜더한테 보통 자영업자들이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B랜더는 서류가 더 리니언트해요. A랜더는 더 리니언트하지 않아요. 그리고 크레딧도 정부가 크레딧을 딱 야 몇 점 이하는 안 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냥 은행이 크레딧이 얼마 정도 이상이면은 이 정도면은 디폴트 레이트 낮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리스크 테이크는 하겠다. 그리고 2점 이하로 내려가면 우린 얘네는 안 할 거야. 그런 애들을 B랜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크레딧이 좋고 나쁘고에 딱 선을 그어놓지 않아서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선을 지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A랜더의 랜딩 프랙티스를 벗어나는 거, 살짝 벗어나는 것들을 B랜더가 하고 대신에 이자를 더 많이 차지를 합니다. 하지만 underlying security 같은 경우에 정부 기관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요. A나 B랜더나 궁극적으로 A에서 안 되는 것들은 B랜더에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니라면요. 본인이 샐러리 받는 사람은 A랜더나 B랜더나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인컴이 없어요. 인컴이 뭐 $10,000밖에 없어요. 자영업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러면 브로커가 A랜더 해보고 B랜더 해보고 안 되면 프라이빗 가시죠라고 말하면 이거 사기예요. 딱 인컴만 봤을 때 이 사람은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사채 가시죠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을 애초에 구입을 하실 때 본인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을 할지 안 할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현금이 많아. 근데 내가 5년 후에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A나 B에서 한번 받으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때 자기 부동산 팔려고 사기친 사람이에요. 답 없습니다. 그냥 사채예요. 사채는 정부 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이메일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자율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받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7월에 온 건데 보시면 모기지 80%까지 되고 이자율이 88.79%에 랜더피 2.15% 그리고 퍼스트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왔는데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요. 근데 인컴이 없어. 680 이상이에요. 8.35가 이자율이죠. 그리고 업투 65% LTV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랜더 피가 1.5니까 합해서 9.85를 이자로 내야 됩니다. 그것도 65%만이에요. 이거는 더 비싸, 뒤에 거는. 그럼 그 밑에 거를 보자. 만약에 80%가 필요해요. 그러면 8.49에 2%예요. 10.49. 이게 미니멈입니다. 이게 미니멈이에요. 이게 미니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10.49. 굉장히 높죠. 이게 사채입니다.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얘네는 그냥 단순히 그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빌려줍니다. 이렇게. 까딱하면은 집 날릴 수도 있고 이번 코로나 터졌을 때 다운타운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간 것들 좀 간당간당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 이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채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자만 더 내면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기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기지 받는 게 걱정이 아니라 이자율을 걱정을 하셔야 되지 모기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채 가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모기지 이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나는
fixed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variable rate이 있어요. 자, fixed rate이 뭐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텀을 잡아가지고 그동안 rate이 guarantee 된 상품이고, 얘는 텀을 잡지만 그동안 rate이 guarantee 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픽스 텀은 뭐 2년 픽스, 3년 픽스, 5년 픽스 이렇게 뭐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그러니까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없이 묶어버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variable rate보다 fixed rate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fixed rate이 더 높아요. 그냥 은행 입장에서 interest rate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간다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이스를 이제 개런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variable보다 높다. 얘는 상대적으로 fixed보다 낮음. variable은 텀을 잡지만 그동안 레이스 개런티 되지 않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fixed보다 낮아요. 자, 여기서 제가 전략적 투자 방법, 전략적 모기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레이시 내년에 어떨지 모르고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variable rate도 앞으로 이율이 계속 낮아질지 높아질지 저는 몰라요. 이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팬데믹 터지면서 이자가 이렇게 떨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이자는 작년만 해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경제가 좋아서. 근데 팬데믹 때문에 확 떨어졌죠.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픽스드는 2년 픽스드가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 텀 자체가 짧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앞으로 5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앞으로 1, 2년 후는 그나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년 정도면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어차피 2년밖에 아니니까. 그래서 2년 픽스드를 구입하고 5년 베리어블을 구입하는 동시에 구입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그러니까 시세에 가장 저렴하게 가장 시세에 맞게 손해 많이 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 구입하고 반. 그러니까 모기지를 50만 불이면 50만 불의 반을 2년 픽스드를 구입을 하시고 그 나머지 반은 5년 베리어블을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5년 베리어블을 한 그 반 금액은 손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픽스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으니까 레이스를 묶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도 반만 손해를 보고 내려가는 순간만 해도 반만 손해를 봅니다. 근데 전부 다 픽스드를 해버릴 경우에는 얘는 금리가 올라가야만 나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금리가 그대로거나 낮으면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베리어블로 해버릴 경우에는 금리가 그대로거나 내려가면 이득이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손해입니다. 그쵸? 세 가지 아웃컴이 있어요. 매년마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대로일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일어날 이벤트는 33%입니다. 근데
반반을 잡으면 반반을 잡으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33%가 아니라 33%의 반이 돼버려요. 왜냐면 반만 손해를 보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아니면 금리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대편으로 갈 경우에는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기지를 2년만 받는 게 아니에요. 5년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모기지는 30년을 받으세요. 30년 동안 과연 내가 예상한 대로 다 100% 맞아 떨어지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맞아 떨어지면 지금 모기지 받고 이런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어, 워런 버펫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레이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라는 롱텀을 보고 그 30년 동안에 내가 가장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는 interest rate을 계속 마켓을 따라가는 게 가장 이득을 보는 방법입니다. 올라갈 때 비싸게 주고 내려갈 때 싸게 사고 하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반을 묶으시는 게 가장 30년을 생각했을 때 가장 시세에 맞게 손해를 많이 안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반 픽스, 반 베러블. 픽스도 항상 2년만 계속해서 리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어디 가서 뭐 다른 분들이 말 안 해주실 거예요. 왜냐? 복잡하거든요. 이거 설명했다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있나? 근데 저는 새는 돈 하나씩 하나씩 막으면 그 돈이 어마어마해져요. 어마어마해집니다. 50만 불 모기지예요. 내가 30년 동안 10%만 아꼈다. 이자로 치면은 5만 불을 아끼는 거예요. 5만 불이면요. 다운페이를 5%, 10% 들어갈 수 있는 50만 불짜리 집에 10% 다운페이먼트 들어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모기지가 두 채, 집이 두 채다 그러면 집이 세 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에 10%, 하나에 10% 해가지고 집이 두 채가 될 게 세 채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거 다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GDS, TDS 그리고 은행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계산법이란 게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GDS는 Gross Domestic Gross Debt. 자, GDS라는 말은 Gross Debt Service Ratio고 TDS는 얘는 Total Debt Service Ratio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GDS는 그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 그 물건을 서비스할 수 있는 레이쇼, 그러니까 그 물건이 혼자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계산을 하는 척도고요. TDS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물건 단위로 보는 게, 물건 단위로 보는 건 GDS고 그 사람 전체로 보는 거는 TDS예요. 그래서 물건 단위로 이 사람이 과연 이 물건이 이 사람이 뭐 망하더라도 이 물건이 뭐 어느 정도 돌아가겠느냐 이거를 보는 게 GDS고 TDS는 이 사람이 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레버리지가 됐느냐를 보는 게 TDS예요. 일단 GDS, TDS 같은 경우에는 이게 CMH라는 캐나다 모르게지 하우징 코퍼레이션인데 얘가 포뮬라가 아예 있어요. 포뮬라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GDS 계산 방법, TDS 계산 방법이 아예 있는데 얘가 시중은행에서 지금 쓰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얘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얘들 정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뭐 히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히트가 뭐 어떤 데는 빌이 나오지만 뭐 새로 건축된 집 같은 경우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또 세금도 새로 지은 집들은 세금이 계산이 안 돼요. 안 나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산 방법이 조금씩 틀리고 other debt obligation을 넣는 계산 방법이 조금씩 틀리고 gross annual income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물론 내가 샐러리만 받아요. 그럼 똑같죠. 샐러리만 받으면 gross annual income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같이 샐러리 받고 주식하고 뭐 회사 몇 개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뉴 인컴이 들어오는 소스 자체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아, 그래, 부동산 렌트 주고. 들어오는 인컴의 소스가 여러 개인 사람은 크로스 애뉴얼 인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기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CMHC의 계산 방법을 보시면 그냥 이겁니다. 이거 안 나오네. 그냥 여기 카피 페이스트 할게요. 카피 페이스트. 그냥 요거예요.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퍼센티지가 보시면 하이 레이쇼일 경우 GDS는 35%가 맥시멈이고요. TDS는 42%가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이 시중은행일 경우 GDS와 TDS가 약 40%에서 44%로 리밋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이레이쇼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디폴트 인슈런스를 사야 돼요. 이제 그것도 모기지 관련 보험의 종류와 기능이 나올 건데 사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설정을 해놓은 GDS 35%, TDS 42%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 퍼센티지는 은행마다 틀리고 랜더마다 틀려요. 그래서 A 랜더와 B 랜더에 따라서 틀리고 사채에서 이제 돈을 빌릴 때도 이 프라이빗 랜더를 할 때도 이 GDS, TDS를 반드시 계산을 합니다. 이거에 이제 개개인 계산 부분, 이게 자세한 것들은 은행마다 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한 40%에서 44% 정도 되면 모기지가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계산 방법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얘를 이제 밑으로 내릴게요. 5번. 그래서 여기를 가시면, 여기 주소를 제가 넣어드릴게요. 주소를 가시면 하나하나 이게 어떤 식으로 넣는 건지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해서 넣어보시면 되고, 현재 이자율에 대해서 적었나? 현재 이자율은 프라임이, 예, 프라임 레이트는 2.45%고요. 지금 현재입니다. 2021년 1월 2일 기준 이건 거고, qualifying rate은 4점 얼마지? 음, overnight rate 말고 원 위크짜리로 보면은 qualifying rate이 안 나오네. 아, 여기 있구나. V80691335, V861335, 1335. 어? 1335. 안 나오죠, 지금.
여기 있다. Estimated variable mortgage rate 1.78? 아니 이건 아닌데. 뱅크 레이스인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qualifying rate 여기 있다. interest rate qualifying rate 여기 나와요. prime rate는 2.45고 지금 qualifying rate는 4.79입니다. 얘가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mortgage qualification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4.79예요. 얘도 2021년 1월 기준. 자, qualifying rate를 언제 쓰냐 하면 이 CMHC 계산 방법 있잖아요. 그리고 CMHC 이제 계산 방법 여기서 모기지 이제 principal plus interest를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interest rate를 4.79를 씁니다. 자기가 모기지 받는 금액을 쓴 게 아니라 4.79를 써서 계산을 해서 TDS, GDS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모기지 관련 보험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크게 모기지를 받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디폴트 인슈런스. 얘는 보통 하이 레이쇼에서 많이 쓰는데 많이 하는데 얘는 필수예요. 얘는 자 얘를 많이 그러니까 얘가 필수인 이유는 이제 법적으로 하이 레이쇼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어 디폴트 인슈런스 금액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찬가지로 CMHS 가면은 디폴트 인슈런스 계산 금액이 나옵니다.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모기지 인슈런스 론 코스트가 있거든요. 왜 안 나올까요? 나왔다.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요거거든요. 사실 요거예요. 이 금액이 자체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금액 받는 금액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 음, 다운페이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다운을 한다 그러면 5%만 다운한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4%예요. 프리미엄이 4%가 이 4%가 구입 가격의 4%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4%를 인슈런스 프리미엄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은 내 구입은 실질적으로 10만 불 했지만 실제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금액은 10만 4천 불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은 퀄리피케이션이 계산하는 거에 이제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아까 보셨죠? 이 테이블 최저 2.8에서 4%까지 이제 추가로 내는 거예요. 추가로 내 주머니에서 추가로 내는 건데 모기지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티컬 일니스 인슈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디서빌리티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모든 은행이 다 스탠다드예요. 모든 은행이 다 스탠다드인데 얘네는 디폴트 인슈런스랑은 좀 틀려요. 디폴트 인슈런스는 파산이 났을 경우 은행이 손해를 안 보게 해주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인슈런스를 들어 있으면 내가 만약에 파산이 나더라도 은행의 손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은행에 좋은 보험입니다. 은행에 손해를 안 가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빌리는 사람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빌리는 사람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라이프 인슈런스랑 크리티컬 일니스 인슈런스랑 디스빌리티 인슈런스는 나한테 좋은 보험입니다. 나한테 좋은 보험. 그리고 모기지를 받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라이프 인슈런스가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얘는 뭐 똑같아요. 한국말로 하면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인데 맥시멈 어마운트가, 그러니까 생명보험 어마운트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불, 한 달에 30불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캡이 돼 있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음, 모기지 금액만큼만, 남은 모기지 금액만큼만 보장. 그래서 30년 라이프 인슈런스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기지 관련된 거죠. 가입을 하게 되면 모기지는 갚으면 갚을수록 줄어들잖아요. 남은 금액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이제 가입을 할 경우, 그러니까 보험, 그 모기지와 같이 가입을 할 경우 금액이 상당히 쌉니다. 상당히 싸요. 왜냐면 은행도 알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나이를 먹고 그만큼 같은 금액을 보장해 줄 때는 금액이 올라가지만 이 사람이 모기지를 내면 낼수록 모기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명보험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늘어나는 것과 금액이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거 이제 그냥 퉁퉁퉁퉁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동안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뭐 한 달에 처음에 뭐 하러 갔는데 뭐 한 달에 15불이다 그러면은 남은 30년 동안 15불만 내시면 돼요. 단 모기지 회사를 옮기지 않았을 경우, 여기다 적을게요. 단 모기지 회사를 옮기지 않았을 경우, 모기지 회사 옮기면요 라이프 인슈런스 그때 나이에 비례해서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기지 회사 옮기지 않았을 경우에만 라이프 인슈런스가 생명보험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쫙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또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크리티컬 일니스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뭐 4대 해약 보험? 이거 아닌데? 네 가지가 있어요. 하트 어택, 그리고 뭐지?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네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음, 제가 어드바이저 할 때는 다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여기 있다. 이제 다이그노스가 되면 나오는 건데 도대체 어떤 게 커버가 되는지, 이거 퀘벡 건데? 프로덕트 부클러 여기 있다. 크리티컬 일니스가 자, 크리티컬 일니스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떤 거가 커버가 되는지 여기 있다. 캔서, 암, 그리고 하트 어택, 심장마비, 그리고 스트로크.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네요. 세 가지입니다. 암, 심장마비, 뇌졸중. 이거 셋 중에 아무거나 있으면 남은 모기지 금액을 남은 모기지 금액을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커버를 해주는 건데 이 금액이 얼마까지 커버를 해주는지가 있어요. 100만 불까지네. 그러니까 이니스는 50만 불까지네요. 50만 불. 50만 불까지 암, 심장마비, 뇌졸중 이 셋 중에 하나만 오면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병보험 50만 불까지만 보장.
단 모기지 회사를 옮기지 않았을 경우. 얘는 뭐 걸려가지고 죽지 않아도 돼요. 라이프 인슈런스는 죽어야 나오는 거고, 크리티컬 일니스는 너 이거 있다 라고만 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disability insurance는 어, 이제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을 하지 못하면 나오는 금액인데, disability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일을 못해. 저는 서버인데 다리가 부러져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자, 뇌졸중일 경우에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요. 죽으면 웨이팅 피리어드 없고, 평균적으로 60일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뭐가 이제 뭐 병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해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게 피지컬 디스빌리티일 수도 있고 멘탈 디스빌리티일 수도 있어요. 60일 동안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60일 안에 다시 뭐 치유가 돼가지고 돌아가면 베네핏 못 받아요. 60일 이상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이 있어요. 캡.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 캡이 있어요. 그래서 disability가 캡이 여기 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뭐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든 뭐 피지컬적으로 문제가 있든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2년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전부 커버해 줍니다. 2년 동안. 그게 disability예요. 얘는 장애보험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2년 동안 최대 매달 3,500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보장. 자, 얘는 모기지 회사에서만 오퍼하는 프로그램이랑 비슷해요. 대부분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라이프 인슈런스랑 크리티컬 일니스만 하고요. 디스빌리티 인슈런스는 모기지 회사에서 대부분 해요. 자, 이제 이게 총 네 가지 모기지 관련 보험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폴트 인슈런스는 하이 레이쇼를 할 때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가 20%가 하면 이 베네피셔리가 제가 아니라 은행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를 다운을 하면 디폴트 인슈런스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 생명보험이죠. 남은 모기지만큼 보장을 하지만 모기지 회사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기지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에 라이프 인슈런스를 그 나이에 맞춰서 다시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자꾸 올라가는데 내가 내는 금액은 올라가지만 모기지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겠죠. 내가 갚으니까.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개인적으로 어, 생명보험 회사에서 드는 것을 추천. 왜냐? 모기지는 뭐 금액에 따라서 옮기든 뭐에 따라서 옮기든 자주 옮겨요. 뭐 고객분들도 자주 옮기고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회사에서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30만 불이 됐든 20만 불이 됐든 아니면 뭐 50만 불이 됐든 100만 불이 됐든. 근데 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중병보험 같은 경우에 역시 만약에 들고 싶으시다면 따로 개인적으로 중병보험 회사에서 그냥 보험회사에서 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큰 회사들 몇 개 있죠. 메뉴라이프, 선라이프 뭐 등등. 그레이트 등등. 똑같아요. 이 밑에도. 그리고 디서빌리티 장애보험은 음, 어,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살짝 고민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싸요. 한 달에 얼마 안 합니다. 제가 디스빌리티 보험만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디스빌리티 인슈런스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두 개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두 개 다 넣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저는 있죠. borrower. life는 안 들었어요. critical illness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disability protection은 insured에 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매달 나가는 금액이 disability 프리미엄이 37불 62센트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들었냐?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뭐 차사고가 났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와이프 혼자 모기지를 다 낼 수 있는지,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모기지를 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37.67을 내게 되면 이거 37.61을 내게 되면 1년에 451불입니다.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360불입니다. 아니 300 잠시만요. 왜 이래? 37.62 곱하기 12 곱하기 30 13,543불이에요. 30년 동안이죠.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1786.16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무슨 이유에서 정신적인 이유에서든지 뭐 이유에서든지 못 내게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아웃풋은 42,867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딱 한 번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일을 못하게 되면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제가 애초에 투자했었던, 그러니까 애초에 냈던 디스빌리티 프리미엄의 약 3배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요. 뭐 아파서 못하든 뭐 하든 만약에 일을 2년 동안 못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스빌리티 때문에 못하면. 그래서 저는 디스빌리티 인슈런스를 했어요. 두 개 다 했어요, 저는. 보험에 두 개 다 했습니다. 얘도 있죠. 금액이 43.13. 얘는 저랑 와이프 다 들어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만이에요.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되는 거. 두 명 다 했어요. 저는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있고요. 중병보험은 어, 와이프만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생명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디스빌리티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나는 도대체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 보험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를 위한 방어 장치예요. 방어 장치라는 말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그 일이 있으면 정말 큰 방패가 되는 거거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생명보험이 없이 모기지를 80% 해가지고 1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모기지 80만 불이에요. 남편이 일을 합니다. 와이프는 애를 낳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습니다. 와이프가 그 집 캐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나와야 돼요, 그 집에서. 아기랑 와이프가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저는 몰라요. 다른 집으로 갈지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합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모기지를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그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어요. 먼슬리 페이먼트 생각 안 하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은 나를 위해서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그럼 서로 하나씩 들어야 됩니다. 서로 하나씩 들어야 돼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모기지를 내면서 키우는 것과 모기지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일을 해서 키우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크면 뭐 100불, 작으면 뭐 한 3, 40불 이거 아끼려고 하시다가 만약 정말 큰일 한번 터지면 정말 죽음을 맛볼 수 있거든요. 남은 분이.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무조건 하나씩은 들어놔셔야 됩니다. 물론 모기지가 없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모기지가 없으면 생명보험의 의미가 없습니다. 크리가 일네스 인슈런스는 중명보험이라 그러는데요. 아까 보셨죠? heart attack, stroke, cancer 세 가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안에 유전자적으로 내력이 없으면 사실 크게 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어, 캐나다에서요. 암에 걸리면 치료가 무료죠. 그리고 암에 걸리고 나서 일도 어느 정도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뭐 몇 개월이 됐든.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막 라이프, 그러니까 생명보험처럼 막 그냥 죽어가지고 지금 당장 사냐 마냐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 심장마비 얘네들은 오고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왔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딱히 가정에 그런 내력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사실 크게 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비쌉니다. 얘는 가장 흔해요. 심장마비 굉장히 흔하고요. 뇌졸중 굉장히 흔합니다. 암도 요새는 굉장히 흔해요. 빨리 발견하면 빨리 고치고 앞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크리니컬 일리스 인슈런스가 가장 비싼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sability insurance, 장애보험. 얘는 저는 해요. 왜 하냐? 아까 계산 보여드렸죠. 앞으로 30년 동안 모기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와이프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모기지 페이먼트를 2년 동안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넣는 금액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disability insurance를 들어요. 그리고 가장 싸요. 셋 중에. 가장 쌉니다. 모기지 저 70만 불 합해가지고 저랑 와이프랑 커버리지 아까 보셨죠? 커버리지 하는 거에 뭐 70불 정도 돼요. 굉장히 쌉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거 다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음, 질문은 주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기지 관련 질문. 클로즈드 기간 끝나기 전에 포팅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자가 1% 이상이 차일 때 페널티를 하면서 옮기는 경우 손익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셨고요. 그 외에 음, 음, 그거 외에 딱히 모기지 관련 질문은 없죠. 자, 그러면 아까 질문 주셨던 거, 그리고 만약에 이거 보시고 나서 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아이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요거 클로즈드 기간 끝나기 전에 포팅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이자가 1% 차이 날 때 페널티를 내면서 옮기는 경우 어떻게 손익을 계산하는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Q&A 첫 번째 질문. 클로즈드 모기지 기간 끝나기 전 포팅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하는지. 자, 클로즈드 모기 끝나기 전 포팅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는 이거는 너무 다 간단합니다. variable 모기지는 그러니까 변동 이자 모기지와 음, 고정 이자 모기지 이 두 가지는 텀이 끝나기 전에 모두 텀이 끝나기 전에 페널티 금액이 있습니다. 이 페널티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기관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딱 뭐라고 찝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페널티 금액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아시고 포팅하기 전에 본인의 은행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모기지가 있는 은행에 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페널티 계산 방법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포팅 전에 반드시 본인의 모기지가 있는 곳을 가셔서 페널티 금액을 알아보신 후 진행하세요. 이게 첫 번째고, 또한 각종 fee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은행 옮기는데 이제 비용이 들어요. 그게 이제 타이틀을 그러니까 빼주고 더해주고 뭐 이런 비용이거든요. 은행 비용 등등등. 이것도 다 이제 은행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가 1% 이자가 1% 이상 차이 날 때 페널티를 내면서 옮기는 경우 손익 계산 방법. 이거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게. 그냥 이자가 1% 차이 날 때가 아니라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는. 보세요. 그냥 본인이 지금 5년, 그러니까 4년 남았어요. 이게 4년 남았어요. 라고 했어요. 5년 중. 일단 제가 그냥 봤을 때 5년 중에 4년 남았을 때 페널티 내면서 옮기는 경우에는 일단 페널티만 한 2만 5천에서 3만 불 나올 수도 있어요. 모기지 금액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옮기는 거는 추천 안 드립니다. 뭐 페널티 같은 거 계산해가지고 옮겨도 되지만 음, 제 생각에는 손익을 계산을 해도 얼마 차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페널티 금액 산정을 합니다. 이거는 포팅 전에 나오는 페널티 금액 더하기 각종 피 다 추가된 금액 총 네트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피 포함. 이렇게 하시고 내 모기지가 4년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 여기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만 불이다 라고 하시면 interest rate, 지금 interest rate 넣으시고요. 론텀 처음에 이제 30년으로 하셨겠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날짜 이게 적으셔가지고 이제 calculate 누르면 지금 시점, 그러니까는 지금 시점 뭐 2020년이죠. 2020년 지금 시점에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돼요.
이 계산된 이자를 4년치를 다 더합니다. 이걸 다 더해요. 4년치를 다 더하시고 여기서 더한 금액에서 총 이자 금액이죠. 금액에서 아까 그 모기지 금액 같은 금액을 새로 모기지를 얻었을 때 이자율을 넣고요. 뭐 예를 들어서 50만을 뭐 한 2%에 새로 했다. 1% 차이 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가 2021년 1월이죠. 했을 때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지를 그리고 남은 기간, 이거 남은 기간 요것도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해서 했을 때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지를 보시고 아까 거기 이자에서 이 이자를 빼시면 내가 이자로 추가로 내는 금액, 추가로 내는 금액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나가는 금액을 비용을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추가로 나가는 금액을 이 페널티 금액과 비교를 해보고 페널티가 추가로 나가는 금액보다 더 크면 옮길 이유가 없죠. 만약에 추가로 내는 비용이 페널티 금액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추가로 내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세이브를 한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손익 계산 방법은 그냥 단순히 뭐 50만에 1% 하면은 뭐 5,000불이니까 5,000불 정도 이제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애머타이제이션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된 이자만큼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애머타이제이션 calculator를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 이자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 후 애머타이제이션 차트를 보고 따져봐서 손익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뭐겠지. 그리고 이 파일은 제가 이제 뭐 쭉 만든 거잖아요. 얘는 저장을 해서 이제 파일로 옮겨 드릴게요. 옮겨 드리고 동영상 만든 거랑 이제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Q&A 형식으로 뒤에 계속 붙여가지고 업로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